순간 내 손끝이 흙먼지 속을 헬집으면서 차 문손잡이에 겨우 닿았습니다. 아직도 주제 파악이 안 돼? 언니, 진짜 저 사람이랑 살았다고? 세상 불쌍해. 오빠, 출발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보슬 이름을 눈밭, 불러줄 캐릭터 사람조차. 프로파일. 강원도의 뙤약볕은 유난히 따가웠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네시스가 주차되어 있던, 이제는 텅 비어버린 그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며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아내 최수진과 그녀의 친구들인 혜진, 아름, 보영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그들의 철없는 장난질이겠거니 했다. 그녀들은 늘 그런 식이었다. 내 인내심이 어디까지인지 시험하듯 선을 넘나들며 키득거리는 것이 그들의 유희였다. 결혼 5년차, 나는 그들의 비웃음과 남편 편을 들기는커녕 친구들과 합세해 나를 조롱하던 수진의 태도에 어느 정도 이골이 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엔 공기가 달랐다. 차 안충전기에 꽂혀 있는데 휴대폰, 조수석 글러브 박스 안에 얌전히 들어있을 지갑이 떠올랐다. 내게 남은 것이라곤 빛바랜 티셔츠 한 장과 청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명치 끝을 짓누르는 불안감뿐이었다. 양평에 있는 혜진의 별장으로 떠난 3일간의 여행은 지옥 같았다. 수진은 친구들과 친해질 기회라며 애원했지만 나는 철저히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 그녀들은 자기들만 아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나를 배제시켰고 나는 그저 운전기사이자 짐꾼일 뿐이었다. 국도변의 낡은 휴게소는 적막했다. 먼지 쌓인 간판이 깜빡거리는 그곳 화장실을 다녀오면 당연히 차가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다. 1시간이 지났다. 나는 갈라진 아스팔트 바닥을 서성이며 자갈을 걷어찼다. 금방이라도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와 함께 속았지 하며 수진이 나타날 것 같았지만 도로 위엔 먼지만 날렸다. 2시간이 지나자 목덜미로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목이 바짝 타들어갔다. 지난 며칠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커피를 내 바지에 쏟고도 미안하다는 말 대신 입꼬리를 올리던 혜진. 나를 힐끔거리며 수진에게 귓속말을 하던 보영. 그리고 그 모든 걸 즐기듯 지켜보던 수진의 표정. 그들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고 나는 멍청하게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 그때 대형 화물트럭 한 대가 굉음을 내며 휴게소로 들어왔다. 캡 모자를 눌러 쓰고 희끗한 수염을 기른 중년의 기사님이 창문을 내렸다. 거기 형씨, 괜찮아요. 한참 서 있던데. 투박하지만 온기 있는 그 목소리가 펀치처럼 나를 강타했다. 나는 괜찮지 않았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수진은 나를 버렸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마른 침을 삼켰다. 일행이 저를 두고 갔습니다. 혹시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기사님은 이런 일을 처음 보는 게 아니라는 듯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타요. 어디까지 가슈? 나는 목적지도 없었다. 집. 우리가 함께 꾸민 그 공간으로 돌아가 봐야 수진은 없을 것이었다. 트럭 조수석에 올라타자 5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댐 터지듯 밀려왔다. 나를 무시하고 친구들이 나를 쓰레기 취급하도록 방치했던 수진. 사이드미러 속으로 휴게소가 점처럼 작아지는 걸 보며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기사님의 휴대폰을 빌려 수진에게 전화할 수도 있었다. 따져 물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돌아올 대답은 뻔했다. 농담인데 왜 그리 예민해? 그녀는 늘 내가 유머 감각이 없다고 매도했다. 그래,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낯선 도로 위에 유기견처럼 버려진 지금 깨달은 사실은 하나였다. 그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수진은 결국
내가 아닌 친구들을 택했다는 것이다. 기사님은 원주 시내로 들어가는 외곽 교차로에 나를 내려주었다. 운이 닿길 바라요. 그가 모자를 살짝 들어 올리며 인사했다. 나는 목이 메어 고개만 끄덕였다. 땡볕 아래 먼지를 일으키며 걷기 시작했다. 돈도, 휴대폰도, 계획도 없이 오로지 나 혼자였다. 당장이라도 지나가는 차를 붙잡고 구걸해서라도 수진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더 큰 자아가 나를 앞으로 떠밀었다. 조롱거리가 되는 건 이제 끝이다. 수진과 그 친구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은 나를 해방시킨 셈이었다. 원주 시내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오늘 밤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을지 막막했지만 적어도 수진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묘한 해방감이 들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일 무렵 나는 결심했다. 돌아가지 않겠다고. 수진에게도 그 비굴했던 삶으로도. 원주의 거리는 낡은 벽돌 건물과 최신식 프랜차이즈 상점이 뒤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바쁘게 움직였지만 내 세상은 멈춰 있었다. 신분증 하나 없이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길도 없었다. 도움이 절실했다. 몇 블록 떨어진 곳에 희망지원센터라는 간판이 보였다. 십자가가 그려진 평범한 건물이었다. 내 처지가 노숙자 쉼터를 찾을 정도가 되었다는 사실에 속이 뒤집혔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락스 냄새와 오래된 믹스커피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접수대 뒤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명찰엔 박 반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삭발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50대 남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길을 잃은 거요? 아니면 빈털터리가 된 거요? 나는 뒷목을 문지르며 솔직히 답했다. 둘 다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버려졌고 돈도 폰도 없습니다. 박 반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이름은 이현우입니다. 그는 클립보드에 끼워진 서류를 내밀었다. 일단 이거 작성해요. 오늘 밤 잠자리는 마련해 줄 테니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합시다. 그날 밤 나는 낯선 이들의 코골이 소리로 가득 찬 방의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의 얼룩을 응시했다. 수진의 얼굴이, 목소리가, 웃음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증오스러웠지만 한편으론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타나 다 장난이었어 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찌질한 마음도 남아있었다. 하지만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는 박 반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빈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밍밍한 커피 한 잔을 내 앞에 두고 현실적인 계획을 읊었다. 신분증 재발급부터 해야지. 임시 신분증 나오는데도 절차가 있으니까 그동안 버티려면 현금이 필요할 거요. 나는 무력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일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박 반장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저기 골목 끝에 오간의 국밥이라고 있어. 주인인 오 여사가 성질은 좀 있어도 사람은 확실해. 내 소개로 왔다고 해요. 식당은 붉은 벽돌 건물의 1층. 테이블 몇 개가 전부인 좁은 곳이었다. 주방에는 팔뚝의 문신 대신 세월의 흔적과 근육이 배겨있는 60대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갈 긁는 소리처럼 거칠었다. 박 반장이 보냈다고? 행주로 테이블을 닦던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다. 네, 일자리가 필요해서요. 내가 발을 구르며 답하자 그녀는 나를 쏘아보았다. 설거지 담당이 어제 그만뒀어. 월급은 적고 시간은 길어. 딴짓하면 국물도 없다. 지금 당장 시작해. 나는 멍하니 있다가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겠습니다. 그녀가 던져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 구석으로 들어갔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기름기 낀 그릇을 닦기 시작했다. 수진도 나를 비웃던 친구들도 없는 오로지 나와 쌓여가는 그릇들뿐인 세상. 초라했지만 이것은 온전히 나의 시작이었다. 할 거야, 말 거야. 오 여사의 으름장에 나는 엉겁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그녀는 내게 낡은 앞치마를 툭 던져주었다. 그렇게 나는 주방 구석으로 밀려나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다.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진 뚝배기와 수저들. 그것들을 닦아내는 단순한 노동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내 것이었다. 최수진도 나를 비웃던 그 친구들도 없는 오직 나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존재하는 세상. 박 반장은 약속대로 며칠 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도와주었다. 잘하고 있어, 현우 씨. 그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건넨 투박한 위로가 큰 힘이 되었다. 희망지원센터의 간이침대는 내 집이 되었고 오 여사의 국밥집은 내 생명줄이 되었다. 나는 수진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매일 밤 녹초가 되어 쓰러져 잠들었지만 그 피로감조차 달콤했다.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었고 어쩌면 이번엔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몇 주가 지났다. 센터의 딱딱한 침대에서 눈을 뜨면 등허리가 뻐근했고 주변 사람들의 코골이와 기침소리가 모닝콜을 대신했다.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기부받은 헌옷을 입고 지내는 삶은 여전히 낯설었다. 뜨거운 물과 독한 세제 때문에 손은 껍질이 벗겨져 엉망이 되었지만 상관없었다. 몸이 고달파야 잡념이 사라지니까. 박 반장의 도움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를 밟는 동안 나는 오 여사의 불호령을 견디며 악착같이 일했다. 동작 봐라. 군뱅이 삶아 먹었어. 빨리빨리 안 움직여. 그녀의 고함엔 도끼보다 묘한 애정이 섞여 있었다. 닥치는 대로 대타를 뛰며 모은 현금을 침대 밑 작은 봉투에 모았다. 첫 월급으로 편의점에서 선불 유심을 끼운 중고 스마트폰을 샀을 때의 전율을 잊을 수 없다. 액정에 기스가 난 구형 모델이었지만 수진의 카드가 아닌 내 땀으로 산 내 것이었다. 하지만 폰을 개통한 지 하루 만에 평화는 깨졌다. 설거지통에 팔을 담그고 있는데 주머니가 진동했다. 액정에 뜬 최수진 세 글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받지 않았다. 곧이어 음성 메시지 알림이 떴다. 듣지 말았어야 했다. 현우 씨, 어디야? 우리 계속 기다렸어. 다 장난이었는데 너무 걱정돼. 제발 전화 좀 줘. 물기 어린 목소리, 마치 대본을 읽는 듯한 가식적인 울먹임. 내가 빈털터리로 고속도로에 버려진 걸 알면서도 기다렸다고.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뒤이어 혜진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톤은 정반대였다. 야, 솔직히 웃기지 않냐? 대박이었어. 삐치지 말고 연락해라. 웃겨.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에게 나는 술안주로 씹어댈 가벼운 에피소드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후 쏟아지는 전화와 문자들. 어디 갔어? 이제 재미없어. 걱정되니까 나와. 나는 그날 밤 센터 침대에 앉아 결단을 내렸다. 수진에게 전화해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그래봤자 남자가 쪼잔하게 왜 그래? 라는 말만 돌아올 게 뻔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수신 차단 목록을 열었다. 최수진, 강혜진, 윤아름, 김보영. 하나씩 차단 버튼을 누를 때마다 나를 옥죄던 밧줄이 끊어지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나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국밥집 주방으로 들어갔다. 오 여사가 내 기색을 살폈다. 오늘따라 조용하네. 뭔 일 있냐? 아닙니다. 그냥 정리 좀 했습니다. 내 대답에 그녀는 콧방귀를 뀌었다. 주방 일만 안 망치면 돼. 그 무관심이 오히려 고마웠다.
몇 달 후 나는 센터를 나와 원주 변두리의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1.5평. 남짓한 좁은 방. 얇은 벽 너머로 들리는 옆방의 TV 소리. 곰팡내 나는 공용 욕실. 하지만 나만의 열쇠로 잠글 수 있는 온전한 내 공간이었다. 오 여사는 내 성실함을 인정해 주방 보조로 승격시켜 주었고 나는 양파를 썰고 깍두기를 담그며 칼질의 리듬에 몰입했다. 하지만 밤이면 외로움이 들이닥쳤다. 천장의 얼룩을 보며 수진과의 좋았던 시절, 내가 그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 전의 기억들이 떠올라 가슴을 후벼 팠다. 어느 날 밤 호기심에 못 이겨 가짜 계정으로 수진의 SNS를 훔쳐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화려했다. 별장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나를 그리워하는 척 올린 게시물. 내 사랑, 부디 무사히 돌아와줘. 댓글엔 친구들의 가식적인 위로가 달려 있었다. 역겨웠다. 그들은 나를 악역으로 만들고 자신들은 비련의 주인공 놀이를 하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엎어버렸다. 저 사진 속에 바보 같은 이현우는 이제 없다. 계절이 바뀌고 삶이 안정되어 갈 때쯤 그녀가 나타났다. 송지은,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고 했다. 그녀는 일주일에 2번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찾아와 구석자리에 앉아 전공서적을 펴놓고 순대국밥을 시켰다. 다대기 빼고 국물 많이요. 주문은 늘 똑같았다. 밥을 먹다가도 책에 코를 박고 중얼거리는 모습이 짠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다. 나는 가끔 장난기가 발동해 내 명찰을 바꿔 달고 서빙을 갔다. 어느 날은 김철수, 어느 날은 박만석. 그녀는 통 눈치채지 못하다가 내가 마동석이라는 명찰을 달고 깍두기를 리필해 주러 갔을 때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저기요, 이름표가 좀 이상한데요? 그녀가 안경 너머로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아, 들켰네요. 내가 씩 웃자 그녀도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게 시작이었다. 그녀는 내 고단한 일상의 유일한 낙이 되었다. 시험 스트레스로 초췌해지 지은에게 몰래 계란 프라이를 서비스로 얹어주면 그녀는 센스쟁이라며 작게 속삭였다. 우리의 첫 데이트는 거창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약속을 파토냈다며 시무룩해 있는 그녀에게 내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럼 저랑 치맥이나 할까요? 마침 퇴근인데. 우리는 동네 호프집에서 뻥튀기를 안주 삼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다. 그녀는 내가 마동석이 아니라는 걸 진작 알고 있었다며 깔깔거렸다. 6개월 뒤 그녀는 짐을 싸들고 내 좁은 고시원 방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이 눕기엔 비좁았고 그녀의 두꺼운 의학 서적들이 방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그 불편함마저 행복했다. 그녀가 밤새 스탠드를 켜고 공부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등 뒤에서 잠들었고 그녀가 잠꼬대로 의학 용어를 중얼거리면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1년 뒤 우리는 곰팡내 나지 않는 진짜 투룸 빌라로 이사했다. 지은은 수진과 달랐다. 나를 존중했고 내가 주눅들 때마다 오빠는 할 수 있어 라며 내 자존감을 세워주었다. 그 즈음 수진의 이메일이 오기 시작했다. 어떻게 알았는지 내 주소를 알아낸 모양이었다. 현우 씨, 잘 지내? 할머니가 위독하셔. 널 찾으셔. 뻔한 수법이었다. 할머니를 핑계로 내 죄책감을 자극하려는 수작. 나는 깍두기를 버무리던 고무장갑 낀 손으로 가차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흔들리지 않았다. 내 곁엔 지은이 있었고 오 여사의 국밥집이 있었으니까. 어느 날 오후 오 여사가 나를 불렀다. 이현우, 너 칼질 좀 늘었더라. 칭찬에 인색한 그녀가 웬일인가 싶어 쳐다보는데 그녀의 표정이 진지했다. 시내 쪽에 2호점을 낼 생각이야. 규모는 작아도 목은 좋아. 네가 점장 맡아라.
나는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제가요? 점장을요? 그럼 내가 농담하는 것 같냐? 성실하고 손맛도 이제 제법이고 무엇보다 도망 안 갈 놈인 거 아니까 맡기는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1년 전 빈털터리로 국밥집 문을 두드렸던 내가 이제 점장이 된다니. 집에 돌아와 지은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오빠는 능력 있다니까. 당장 한다고 해. 그녀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수진이 버린 쓰레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보석이 되었다는 것을. 나는 오 여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 새로운 삶을 절대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노라고. 지은이 늦은 밤 도서관에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다 말고 멍하니 앉아있는 나를 발견했다. 무슨 일 있어요? 신발을 벗으며 묻는 그녀에게 오 여사의 제안을 털어놓았다. 입 밖으로 내뱉으면 부정이라도 탈까봐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나보고 2호점 점장을 맡으래. 지은이 내 옆에 털썩 앉았다. 그녀의 무릎이 내 무릎에 닿았다. 그래서 거절할 생각이에요. 늘 그렇듯 내 속을 빤히 들여다보는 말투였다. 나는 뒷목을 문지르며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 내가 망치면 어떡해.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단단한 악력이 느껴졌다. 오빠는 이미 그 가게반은 운영하고 있잖아. 여사님이 딴 사람한테 소리 지를 때 재고 정리하고 주문받는 거 다 오빠 몫이었어. 그냥 직함만 다는 거야.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 있어. 그녀의 말은 강력한 한 방이었다. 나도 몰랐던 내 안의 결핍을 채워주는 확신. 수진이었다면 네가 무슨 점장이야 하고 비웃었을 테고 친구들은 옆에서 거들었겠지. 하지만 지은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나를 믿어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해볼게. 그녀가 내가 사랑하는 그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잘 생각했어. 이제 청승 그만 떨고 설거지나 같이 하자. 나는 그제야 웃음을 터뜨렸다. 짓누르던 무게감이 한결 가벼워졌다. 우리는 좁은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았다. 그녀가 음정이 하나도 안 맞는 노래를 흥얼거렸고 나는 장난스레 물을 튀겼다. 다음 날 오 여사에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예상했다는 듯 콧방귀를 뀌더니 열쇠 꾸러미를 던져주었다. 말아먹지만 마라. 그러고는 다시 돈을 세는데 열중했다. 2호점은 테이블 10개 남짓한 작은 가게였다. 주방도 두 사람이 서면 꽉 찰 정도로 비좁았지만 온전히 내 책임에 돌아가는 내 가게였다. 첫 주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식자재 주문부터 알바생 스케줄 관리까지 점심시간에 손님이 몰리 뚝배기를 태워 먹고 주문이 꼬이는 등 난장판이었다. 하지만 지은 말이 맞았다. 나는 이미 이 일을 해왔던 거다. 요령이 생기자 가게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단골도 늘었다. 어느 날 오 여사가 들러 쓱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제법이네. 그 짧은 한마디에 지난 몇 년간 굽었던 등이 펴지는 기분이었다. 그때 수진의 이메일이 왔다. 재고 정리를 하던 중이었다. 현우 씨 할머니가 위독하셔. 제발 살아있다는 연락이라도 줘. 속이 뒤틀렸다. 할머니는 수진과 결혼한 후에도 나를 아껴주셨던 분이다. 그런 할머니를 미끼로 던지다니.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자판을 두드렸을 그녀 모습이 눈에 선했다. 나는 액정이 부서져라 삭제 버튼을 눌렀다. 넌 할머니를 입에 올릴 자격 없어. 나는 그 후로 더 독하게 일에 매달렸다. 잡생각이 파고들 틈을 주지 않으려 몸을 혹사했다. 화물 기사님들, 동네 주민들과 농담 따먹기를 하며 하루를 보냈고
밤에는 지은과 마주 앉아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그녀의 공부 이야기, 나의 하루,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했다. 수진의 이메일은 계속 스팸함에 쌓였지만 열어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무시해도 좋은 유령일 뿐이었다. 내 삶은 여기, 이 식당과 지은, 그리고 내 주머니 속 가게 열쇠에 있었다. 나는 버려졌었지만 스스로 살아남았고 이제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있었다. 매일 밤 가게 문을 잠그고 지은에게 돌아갈 때마다 드디어 단단한 땅을 딛고 선 한 남자의 뿌듯함을 느꼈다. 15년이 흘렀다. 나는 변두리에 낸 세 번째 식당 주방에서 계란 후라이를 뒤집고 있었다. 아침 전쟁이 한창이었다. 기사님들은 커피를 찾고 직원들은 테이블 사이를 날아다녔다. 주머니 속 휴대폰 진동을 하마터면 무시할 뻔했다. 15년의 세월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지은과 결혼해 토끼 같은 자식 둘을 낳았고 세 곳의 식당을 운영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시끄럽고 정신없지만 꽉 찬 삶. 강원도 휴게소에 버려졌던 그 빈 껍데기 같던 시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앞침에 손을 닦고 휴대폰을 확인했다. 링크드인 알림이었다. 오늘 27명이 귀하의 프로필을 조회했습니다. 심장이 덜컥했다. 링크드인은 거의 쓰지 않았다. 이름과 운영하는 식당들, 지은이 억지로 찍어준 흐릿한 프로필 사진이 전부였다. 그런데 하루에 수십 20번 조회라니 정상이 아니었다. 앱을 열었다. 등 뒤에서 뚝배기 끓는 소리가 요란했다. 그리고 거기에 그녀가 있었다. 최수진. 익숙한 이름 세 글자가 찬물을 끼얹듯 화면에 박혀 있었다. 들어본 적 없는 회사 이름 옆에 컨설턴트라는 직함이 붙어 있었다. 하루에 수십 20번. 그녀가 내 삶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나는 카운터를 잡고 흔들리는 몸을 지탱했다. 15년이다. 다 털어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그림자처럼 다시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계란을 접시에 담아 직원에게 넘겼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왜 이제 와서? 뭘 원하는 거지? 수년 전 그녀의 이메일을 모두 차단하고 죄책감 유발 작전도 무시하며 그녀 없는 세상을 완벽하게 구축했는데 그녀는 여전히 내 머릿속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었다. 식당 안에 음식 냄새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나를 현실로 붙잡아 주었다. 커피 리필이 필요했고 밥이 타고 있었다. 하지만 최수진 이름 석자가 뇌리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어딘가에 앉아 내 프로필을 클릭하고 내가 운영하는 식당 목록을 보고 과거 오 여사 밑에서 일했던 이력까지 확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지은과 아이들 존재도 알까? 티를 많이 내진 않았지만 작정하고 파보면 모를 리 없었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그녀의 프로필 사진 속 얼굴은 늙어 있었다. 짧은 머리에 경직된 미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비좁은 식자재 창고로 들어가 벽에 기대섰다. 심장이 100m 전력 질주를 한 것처럼 뛰었다. 처자식의 번듯한 사업체까지 일궜는데 고작 그녀의 존재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다니. 내가 싫었다. 그 휴게소의 기억, 비웃음, 나를 하찮은 존재로 만들었던 그 느낌을 지우려 얼마나 발버둥 쳤는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 나를 다시 그 시절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질투일까? 분노일까? 아니면 절박함일까? 나는 좁은 창고를 서성이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당장이라도 대체 왜 이래? 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게 그녀가 원하는 걸 테니까. 내가 먼저 반응을 보이고 틈을 주는 것. 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바쁜 일과 속으로 나를 던졌다.
요리하고 서빙하고 테이블을 닦았다. 손님들이 몰려와 정신이 없을 때도 그녀의 존재는 머릿속 한 구석에서 가시지 않는 가려움증처럼 남아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지은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아이들 빨래를 개고 있었고 2층에선 아이들이 게임을 하느라 시끄러웠다. 오늘 바빴어? 지은이 고개를 들어 물었다. 응, 늘 그렇지 뭐.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녀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녀는 더 묻지 않고 내게 양말짝을 맞춰달라며 건넸다. 나는 양말을 개며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다. 집안은 따뜻했고 저녁으로 먹은 김치찌개 냄새가 남아있었다. 아이들이 디저트를 달라며 뛰어내려왔다. 나는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잠시나마 평범한 아빠로 돌아왔지만 최수진이라는 유령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다. 링크드인은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 휴질 27번이면 충분했다. 지은과 함께 설거지를 하며 이 불안감을 털어내려 애썼다. 내 삶은 여기 있다. 마지막 남은 쿠키 하나를 두고 싸우는 두 아이, 나를 비웃지 않는 아내, 맨손으로 일궈낸 식당들. 최수진은 이걸 건드릴 수 없다. 하지만 그날 밤 지은 옆에 누워서도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의 이름을 되뇌었다. 다음 날 첫 번째 식당에서 커피를 내리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다. 보지 않았다.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녀라면 알고 싶지 않았다. 15년 동안 문을 걸어 잠갔는데 이제 와서 노크를 해대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집요하게 나는 일에 집중했다. 그릴, 카운터, 계산대. 손을 바쁘게 움직이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가 밖에 있든 말든 나는 여기 내 성 안에서 버티고 서 있다. 그녀가 무슨 꿍꿍이든 간에 나는 절대 그 미끼를 물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내 의지로는. 그리고 3일 뒤, 오 여사가 처음 나를 고용했던 바로 그 본점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을 때 문이 열리고 그녀들이 들어왔다. 최수진, 강혜진, 김보영. 링크드인 알림 이후 줄곧 신경이 곤두서 있었기에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다. 아침 식사 전쟁이 막 끝난 터라 가게 하는 한산했고 공기 중엔 기름 냄새와 탄내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들이 나를 보기 전에 먼저 알아봤다. 빛을 받아 반짝이는 수진의 짧은 머리, 여전히 거만한 혜진의 걸음걸이, 어깨를 잔뜩 움츠린 보영.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행주를 쥔 손이 굳어버렸다. 강원도 휴게소에 나를 버리고 간 지 15년 만에 내 가게, 나의 구역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녀들이 창가 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는 것을 지켜봤다. 낮지만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직원이 주문을 받게 내버려 둘 수도 있었지만 무언가가 나를 그들 앞으로 이끌었다. 분노였을까?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끝을 보고 싶은 마음이었을까? 나는 빈 커피포트를 들고 그녀들 테이블로 걸어갔다. 수진이 가장 먼저 나를 발견했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입이 떡 벌어졌다. 세상에, 현우 씨? 리허설도 안 한 듯 떨리는 목소리였다. 혜진이 등받이에 기대앉으며 특유의 비웃음을 날렸다. 야, 이게 누구야? 크게 성공하셨네. 보영은 나를 힐끔 보더니 메뉴판만 만지작거렸다. 나는 커피포트를 든 채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세월의 직격탄을 맞은 듯 늙고 지쳐 보였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절박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원하는 게 뭐야? 나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짧게 물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차갑게 나왔다. 수진이 자세를 고쳐 앉으며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였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버릇은 여전했다. 현우 씨, 우리 얘기 좀 해, 제발.
나는 앉지도 표정을 풀지도 않았다. 나 일하는 중이야. 용건만 말해.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지원 사격을 요청하듯 혜진을 힐끔거렸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우리 도움이 좀 필요해서.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구질구질했다. 사업은 망했고 결혼 생활은 파탄났으며 지금은 빈털터리 신세라는 뻔한 레퍼토리. 혜진이 거들었다. 너 잘 나가잖아. 식당이 3개나 된다며? 우리 좀 도와줘라. 예정을 생각해서 보영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거들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수진의 눈물 작전, 혜진의 뻔뻔함, 보영의 동정심 유발. 치밀하게 계획하고 나를 찾아온 게 분명했다. 내가 예전처럼 호구같이 당해줄 거라 생각했겠지. 나는 여전히 뜨거운 커피포트를 꽉 쥔 채 그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꼴을 지켜보았다.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고 혜진의 입꼬리가 떨리고 보영이 메뉴판 모서리를 찢고 있었다. 링크드인을 27번이나 들락거리다 결국 여기까지 기어들어 온 그들의 처지가 우스웠다. 기다려. 나는 짧게 말하고 돌아섰다. 사무실로 들어갔다. 책상과 영수증 더미가 쌓인 좁은 공간이었다. 의자에 앉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벽을 노려보았다. 분노로 손이 떨렸다. 당장 나가라고 소리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나는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현금을 세워 넣었다. 그리고 다시 홀로 나갔다. 그녀들은 여전히 쑥덕거리고 있다가 내가 다가가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나는 수진 앞에 봉투를 툭 던졌다. 그녀의 손이 낚아채드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순간 기대감으로 얼굴이 환해지는 걸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봉투를 열었다. 48,500원. 정확히 15년 전 원주에서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 우등 고속요금이었다. 수진의 표정이 무너져 내렸다. 숨을 헉 들이켰다. 혜진이 봉투를 낚아채 내용을 확인하더니 나를 노려보았다. 이게 뭐야? 장난해? 나는 테이블로 몸을 숙이며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내가 너희들한테 돌아가려면 그 정도 돈이 필요했어. 딱 그만큼이야. 더는 기대하지 마. 수진은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못했다. 혜진이 봉투를 내게 집어 던지며 소리쳤다. 이 나쁜 새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은 생각 안 나? 날 버리고 낄낄거렸잖아. 이건 내가 베푸는 마지막 잡이야. 보영은 움찔하며 주먹을 쥐었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나는 허리를 펴고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창백해진 수진, 씩씩거리는 혜진, 잔뜩 위축된 보영. 이제 그만 나가. 다신 오지 마. 가게 안에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운터로 걸어갔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발걸음은 당당했다. 직원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자 내가 손짓으로 제지했다. 신경 꺼. 나는 행주를 집어들고 다시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들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허둥지둥 일어났다. 수진은 봉투를 핸드백에 구겨 넣었고 혜진은 욕설을 중얼거렸고 보영은 도망치듯 그 뒤를 따랐다. 문에 달린 종소리가 딸랑거리며 그들이 나갔음을 알렸다. 식당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커피 내리는 소리,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어졌다. 나는 카운터 뒤에 서서 내 몫의 커피를 한 잔 따랐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들은 구걸하러 왔고 내가 무너질 거라 착각했지만 나는 그들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요란하거나 지저분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단호한 끝이었다. 나는 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아무것도 모른 채 수다를 떠는 단골 손님들을 바라보았다. 수진의 눈물도 혜진의 분노도 이제 나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나는 그들이 내게 줬던 것 딱 떠날 수 있을 만큼의 대가만 치르고 돌아섰다. 내 식당, 내 삶은 여전히 견고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들은 이제 완전히 내 세상 밖으로 밀려났다. 무언가 손에 쥐고 있어야만 할 것 같아서 나는 뜨거운 커피포트를 움켜쥐고 그녀들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최수진이 가장 먼저 나를 발견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입이 떡 벌어졌다. 세상에, 현우 씨? 리허설도 안 된 연극 대사처럼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렸다. 강혜진은 등바디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특유의 비웃음을 날렸다. 야, 이현우, 아주 출세했네. 사장님 소리 들으니까 좋아. 김보영은 나를 힐끔 쳐다보더니 죄인처럼 시선을 떨구고 메뉴판 모서리만 만지작거렸다. 나는 그들 앞에 섰다. 15년이라는 세월은 공평하게 흘렀지만 결과는 잔인할 정도로 달랐다. 낡고 지치고 무엇보다 절박해 보이는 그녀들의 모습. 나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최대한 건조하게 물었다. 용건만 말해. 나 바빠.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차갑고 단단했다. 수진이 자세를 고쳐 앉으며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였다. 초조할 때 손가락을 꼬는 버릇은 여전했다. 현우 씨, 우리 얘기 좀 해. 제발. 나는 앉지도 표정을 풀지도 않았다. 일하는 중이라니까. 말해.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혜진을 힐끔거렸다. 지원 사격이 필요하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봇물 터지듯 구질구질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운영하던 쇼핑몰은 망했고 내가 모르는 어떤 남자와의 재혼 생활은 파탄났으며 지금은 빚더미에 앉아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뻔하디 뻔한 심파극. 혜진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끼어들었다. 너 요즘 잘 나간다며? 원주 바닥에서 식당 3개나 굴린다던데. 우리 좀 도와줘라. 예정이라는 게 있잖아. 보영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거들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는 말없이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수진의 가짜 눈물, 혜진의 뻔뻔함, 보영의 비겁함. 이것들은 치밀하게 계산된 연출이었다. 링크드인을 수십 번이나 훔쳐보며 내 성공을 확인한 뒤 옛날처럼 내가 마음 약한 호구 노릇을 해줄 거라 믿고 찾아온 것이다. 커피포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들의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기다려. 나는 짧게 내뱉고 돌아섰다. 사무실은 영수증 더미와 장부들로 꽉 찬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내겐 성공의 증거였다. 삐걱거리는 의자에 앉아 벽을 노려보았다. 분노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당장 나가라고 소금이라도 뿌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나는 서랍에서 현금 봉투를 꺼내 펜을 들었다. 그리고 정확한 액수의 수표가 아닌 현금을 세어 넣었다. 다시 홀로 나갔을 때 그녀들은 서로 속닥거리다. 내가 다가가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나는 수진의 코앞에 봉투를 툭 떨어뜨렸다. 그녀의 손이 낚아채듯 봉투를 집어들었다. 찰나의 순간 기대감으로 얼굴이 환해지는 꼴이라니.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48,500원. 수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숨을 헉 들이키며 말을 잇지 못했다. 혜진이 봉투를 낚아채 안을 확인하더니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이게 뭐야? 장난해? 이까짓 돈으로 뭘 하라고? 나는 테이블로 몸을 숙이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15년 전 원주에서 서울로 가는 우등 고속버스 요금이야. 그날 내가 너희한테 돌아가려면 딱 그만큼의 돈이 필요했어. 더는 기대하지 마. 이게 내가 베푸는 마지막 잡이니까.
수진은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혜진이 봉투를 내 가슴팍에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야, 이 나쁜 새끼야. 우리가 널 어떻게 생각했는데 이래. 나는 그녀의 말을 싹둑 잘랐다. 어떻게 생각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두고 낄낄거리던 장난감. 너희가 버린 건 나야. 착각하지 마. 보영은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다. 나는 허리를 펴고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창백해진 수진, 분노로 얼굴이 붉어 혜진, 쥐구멍을 찾는 보영. 이제 나가. 다신 내 가게 얼씬도 하지 마. 가게 안의 모든 손님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말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운터로 걸어갔다. 심장은 쿵쿵 뛰었지만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직원이 당황해서 우물쭈물하는 것을 손짓으로 제지했다. 신경 꺼. 그녀들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허둥지둥 일어났다. 수진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워 핸드백에 구겨 넣었고, 혜진은 욕설을 중얼거렸으며 보영은 도망치듯 그 뒤를 따랐다. 딸랑 문에 달린 종소리가 그들의 퇴장을 알렸다. 식당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커피 내리는 소리,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어졌다. 나는 카운터 뒤에 서서 내 몫에 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소란스럽지도 지저분하지도 않은 완벽한 끝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수다를 떠는 단골 손님들을 바라보았다. 수진의 눈물도 혜진의 분노도 이제 내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먼지 같은 것들. 내 식당, 내 삶은 여전히 견고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들은 이제 완전히 내 세상 밖으로 축출되었다. 퇴근 후 나는 불 꺼진 식당 창가에 기대어 주차장을 내려다보았다. 유리창의 냉기가 팔에 전해졌다. 그들은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준 48,500원을 두고 아이들처럼 싸우고 있었다. 혜진은 허공에 삿대질을 해대며 악을 쓰고 있었고, 수진은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바닥만 보고 있었다. 보영은 채 타지도 못하고 겉돌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라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내용은 뻔했다. 서로를 탓하고 있겠지. 누가 먼저 찾아오자고 했는지, 왜 작전이 실패했는지. 그들은 나에게 구걸하러 왔다가 처참한 밑바닥만 확인하고 돌아가는 꼴이었다. 혜진이 수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고, 수진은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봉투를 핸드백 깊숙이 찔러 넣었다.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 보영이 식당 쪽을 힐끔 올려다보다가 내 시선과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 시선을 피했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커피는 이미 차게 식었지만 상관없었다. 그들이 저기서 밤새워 싸우든 머리채를 잡든 내 알바 아니었다. 15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식은 커피를 한 입에 털어놓고 돌아섰다. 씁쓸했지만 끝맛은 개운했다. 주크박스에선 흘러간 옛 노래가 나오고 있었고, 단골들은 여유롭게 파이를 먹고 있었다. 나는 행주를 집어들고 테이블을 닦았다. 직원들이 힐끔거렸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점장님, 괜찮으세요? 알바생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아. 나는 짧고 단호하게 대답하고 다시 일에 집중했다. 구차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최수진과 그 일당은 이제 내 인생에서 완전히 로그아웃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트럭 엔진 소리가 오늘따라 묵직하게 들렸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로를 헤드라이트 불빛이 갈랐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방금 전 상황을 복기했다. 수표를 확인하던 수진의 표정, 혜진의 악에 바친 고함,
보영의 침묵. 통쾌해야 마땅한데 가슴 한구석에 묘한 가려움이 남았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망가져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수지는 정말로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의 눈을 하고 있었다. 15년 전의 나였다면 가슴 아파하며 지갑을 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나는 그저 그들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을 뿐이다. 집이 가까워지자 차고에 켜진 불빛과 지은의 제네시스가 보였다. 안도의 한숨이 길게 새어나왔다. 그래, 이게 진짜다. 내 가족, 내 삶, 진짜 내 것들. 현관문을 열자 데워진 갈비찜의 달큰하고 고소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식탁에는 지은이 서류를 잔뜩 펼쳐놓고 빨간 펜으로 채점을 하고 있었다. 왔어? 안경 너머로 나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다. 나는 신발을 벗고 식탁 맞은편에 앉았다. 그 여자들이 왔었어. 빙빙 돌리지 않고 말했다. 지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기다려주었다. 최수진, 강혜진, 김보영. 돈 달라고 하더라. 지은은 펜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래서 버스비 줬어. 48,500원. 15년 전 내가 필요했던 딱 그만큼. 그리고 가라고 했지. 지은은 내 말을 곱씹는 듯 하더니 식탁 위로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잘했어. 당신이 내어주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은 당신한테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낮지만 확신에 찬 그 목소리가 내 안의 찌꺼기를 씻어내 주었다. 나는 목이 메어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내 손을 꽉 잡아주곤 다시 채점을 시작했다. 더 이상의 위로나 질문은 필요 없었다. 그녀는 나를 알았고 그걸로 충분했다. 우리는 늦은 저녁으로 남은 갈비찜을 데워 먹었다. 2층에서는 아이들이 잠들었는지 조용했다. 나는 밥 위에 고기를 얹으며 다시 주차장의 풍경을 떠올렸다. 서로를 비난하며 무너져 가던 그들. 그들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누구를 원망하든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거울을 마주하고 자신들의 민낯을 확인했을 뿐이다. 지은은 아들의 수학 점수와 딸이 요즘 고양이 그리기에 빠졌다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나는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녀는 나를 과거의 늪이 아닌 현재의 단단한 땅 위로 끌어당겨 주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함께 설거지를 하며 지은의 엉덩이가 내 엉덩이에 툭 부딪혔을 때 비로소 나는 완전한 안정을 되찾았다. 그날 밤 잠든 지은의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천장을 응시했다. 집이 숨쉬는 소리, 아이들이 뒤척이는 소리. 나는 이 장면을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그 세 여자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 견고한 성벽을 넘을 순 없다. 가슴 한구석의 가려움은 희미해졌고 곧 사라졌다. 지은의 말이 맞았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그들에게 끝을 선물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고 나는 그들의 유령과 영원히 작별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주방에 서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국자로 휘저었다. 매콤하고 칼칼한 냄새가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최수진과 그 친구들이 내 식당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내가 48,500원짜리 봉투를 쥐어 쫓아낸 지 몇 주가 지났다. 그날 이후 거짓말처럼 연락이 끊겼다. 전화도 문자도 링크드인 알림도 없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 의해 고요함처럼 그들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렸다. 삶은 다시 평온한 궤도로 돌아왔다. 식탁에서 지은은 병원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고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깔르르 웃으며 뛰어놀았다. 내 소유의 식당 세 곳은 단골들로 북적였다.
이 모든 평화가 온전히 내 것이었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불안해하며 뒤를 돌아보거나 불청객의 노크 소리를 걱정하지 않았다. 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간을 보았다. 액젓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았다. 지은이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들었다. 냄새 좋은데? 그녀가 짓는 그 옅은 미소를 볼 때마다 마음이 놓였다. 당연하지, 내가 끓인 건데. 내가 씩 웃으며 대꾸하자 그녀도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아이들이 들이닥쳤다. 아빠, 배고파요. 아들은 지늘기 묻은 나뭇가지를 휘둘렀고 딸은 마당에서 잡은 벌레를 자랑하느라 바빴다. 어이구, 꼬라지 봐라. 당장 가서 씻고 와. 내 호통의 아이들은 투덜거리면서도 욕실로 우르르 뛰어갔다. 시끌벅적하고 정신없었지만 이게 진짜 사는 맛이었다. 수진이 팔아먹으려 했던 그 가짜 눈물은 매일 조금씩 흐릿해졌고 그 자리를 이 단단한 일상이 채웠다. 일도 순조로웠다. 나는 세 곳의 매장을 오가며 그릴 앞에서 땀을 흘리고 재고를 확인하고 직원들과 농담을 주고받았다. 단골 손님들은 이제 나를 가족처럼 대했다. 매일 아침 믹스커피를 찾는 김 기사님, 팁을 두둑이 챙겨주는 화물 트럭 사장님, 휴지를 듬뿍 달라는 아주머니까지. 그들이 이 사장 왔어? 하며 반겨줄 때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임을 실감했다. 어느 날 아침 본점에 들른 오 여사가 주방을 쓱 둘러보더니 내 어깨를 툭 쳤다. 제법이네. 안 말아먹어서 다행이야. 칭찬에 인색한 그녀로서는 최고의 찬사였다. 나는 혼자 웃으며 커피를 따랐다. 빈털터리 노숙자에서 여기까지 참 먼 길을 돌아왔다. 더 이상 수진의 근황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가짜 SNS 계정도 밤늦게 그녀의 프로필을 염탐하는 짓도 그만두었다. 예전에 그녀가 비련의 여주인공 흉내를 내는 걸 보고 비웃었던 적이 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사업이 망했든 이혼을 당했든 친구들과 진흙탕 싸움을 하든 내 알바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구걸하러 왔을 때 나는 문을 닫아버렸다. 내가 건넨 48,500원은 내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15년 전 그들이 내게 했던 것처럼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뿐이었다. 죄책감은 없었다. 오히려 지독한 체증이 내려간 듯한 해방감만이 남았다. 그 주말 우리 가족은 근교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가을 바람이 쌀쌀했고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아들은 공을 차며 앞서 달렸고 딸은 내 손을 꼭 잡고 다람쥐를 볼 때마다 소리를 질렀다. 지은은 내 옆에 딱 붙어 팔짱을 꼈다. 우리는 별다른 말 없이 그저 걸었다. 숨을 쉬고 바람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만끽했다. 문득 수진의 갈라진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털어버렸다. 그녀는 내게서 이 평범한 행복을 빼앗을 수 없다. 아니, 근처에도 올 수 없다. 나는 그녀 없이 그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내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일궈냈다. 오빠, 왜 그렇게 조용해? 지은이 내 옆구리를 찔렀다. 그냥 좋아서.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진심이었다. 집에 돌아와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먹었다. 아이들은 맵다고 툴툴거리면서도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다. 나는 아이들이 마지막 남은 계란말이를 두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지은은 시끄럽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이것이 내 복수였다. 거창하게 성공해서 그들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렇게 보란듯이 잘 사는 것. 진짜 내 삶을 살아내는 것. 수진은 내가 무너져서 다시 기어오기를 바랐겠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박 반장의 도움, 오 여사의 기회, 지은의 사랑, 그리고 우리 아이들. 내가 내딛는 모든 걸음이 나를 만들었다. 그들은 졌다. 내가 그들을 이겨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들의 게임판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루하루가 쌓여갔다. 아이들의 등하교, 식당의 분주함, 지은과 함께하는 조용한 저녁. 나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수지는 이제 닿을 수 없는 그림자, 흐릿한 기억의 파편이 되었다. 가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나 누군가의 비웃음을 볼 때 그녀가 떠오르기도 했지만 금세 사라졌다. 라디오 볼륨을 높이거나 딸아이를 안아주면 그만이었다. 식당은 번창했고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으며 지은과 나는 잔디 깎는 당번을 두고 투닥거렸다. 소박하고 때론 지저분하지만 완벽한 내 삶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마당을 내다보며 깊은 평온함을 느꼈다. 아이들이 잠든 늦은 밤, 나는 테라스 의자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땄다. 밤 공기가 시원하게 뺨을 스쳤다. 담요를 두른 지은이 나와 내 옆에 앉았다. 무슨 생각해? 그녀가 나직이 물었다. 나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아무것도, 아니 모든 것.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는 말없이 함께 밤을 즐겼다. 최수진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여기 온전한 나로 존재한다. 최고의 복수는 복수가 아니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는 이 충만한 삶. 나는 그걸로 충분했다. 봉투에 담긴 48,500원. 그것은 단순한 버스비가 아니었습니다. 제 15년 전의 상처이자 그들과의 인연을 끊어내는 마지막 손절 비용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은 참 묘합니다. 강원도 어느 낯선 국도변에 버려졌던 그날,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간 그 사람들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저를 태우고 돌아갔다면 저는 여전히 수진의 눈치를 보며 친구들의 비웃음을 견디며 껍데기뿐인 결혼 생활을 붙들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들이 저를 버려준 덕분에 저는 밑바닥에서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무엇일까요? 드라마처럼 상대를 파멸시키고 무릎 꿇리는 것? 아니요. 그것은 또 다른 진흙탕 싸움일 뿐입니다. 제가 깨달은 최고의 복수는 나를 버린 사람들이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보란듯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의 영광을 갉아먹으며 남 탓을 하고 있을 때 저는 묵묵히 국밥 그릇을 닦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들이 제게 구걸하러 왔을 때 제가 느낀 건 통쾌함보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저들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 말이죠. 이 차가운 도시에서 저를 일으켜 세운 건 혈연도 지연도 아닌 낯선 이들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화물 트럭 기사님, 깐깐하지만 속정 깊은 박 반장님, 그리고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오 여사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때로는 가족보다 더 뜨겁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각박하다고들 하지만 누군가의 진심 어린 국밥 한 그릇이 투박한 위로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차가운 길바닥에 홀로 서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건 끝이 아니라 당신을 좀먹던 가짜 인연들을 청산하고 진짜 인생을 시작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당신만의 길을 당신만의 속도로.
여러분이 만약 제 상황이었다면 과연 그 마지막 봉투를 건네셨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등을 돌리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진솔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